역사란 무엇인가? 재미없고 딱딱해 보이는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내는 방송. 와, 오글거린다. 우리들의 사생활 1회 역사란 무엇인가? 자,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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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쉬지 말고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진행자인 저는 모 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이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인트로를 듣고 너무 충격받은 재수를 끝마치고 돌아온 곧 18학번이 될 김국중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18학번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재수생 놀리는 거죠, 대학생이. 진짜. 네, 빨리 말씀하세요. 네, 저는 지금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있고 역사를 그냥 좋아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남상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뭐 전공자니까 뭐 그렇다 치고 두 분은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저가 초딩 때까지 모르겠어요. 왜 좋은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역사가 좀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았어요. 제 기호에 맞았어요. 역사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막 성경을 읽을 때도 뭐 성경사 막 그런 거 보고 그 중학생 때까지는 사학과 지망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왜 안 갔어요? 안 간 거보다는 좀 바뀐 거죠. 왜냐면 좀 더 활동적이고 조금 더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다른 과 진학을 희망을 해서 지금 마이크 제대로 대고 말하시는 거 맞아요? 네. 말했잖아요. 4번 마이크가 출력이 안 좋다고.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좋다. 역사가 좋다 결론. 김국중 군은 역사 좋아하세요? 저는 역사 정말 좋아했거든요. 근데요? 수능 때 세계사를 망쳤어요. 아, 근데 지금도 역사는 좋아해요. 하지만 이다지는 나쁜 사람입니다. 갑자기요? 그러게 막 까면 안 되고요. 네. 네, 실명 언급하지 마시고. 실명 언급하지 마요. 유명한 사람인데. 네. 하여튼 그러니까 그 이모 강사라고 있어요. 아니 그 역사 좋아하는 이유만 말하고 강사 얘기하지 그 말고.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막 그 이야기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사도 뭐 정사 있고 야사 있잖아요. 네. 정사도 좋고 야사도 좋고 하여튼 그 이야기가 좋아요. 저는. 그래서 그 공부 외적으로는 역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선택했는데 안타깝게 참사가 났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좋아해요 역사. 네, 역사 좋아해요. 나에게 있어 역사란? 너무 진부하고 재밌는 질문이네요. 남상백군. 나에게 있어서 역사란 무언가요? 나에게 있어서 역사란 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사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조금 머리가 크니까 뭔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겹쳐져 있는 느낌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역사란? 이런 질문 사전에 안 줬잖아요.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인데. 저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받은 지 10분 안 됐는데. 네, 김국중 군에게 있어서 역사란? 탐구 과목? 역사란 대학 당락을 결정해준 과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건 지금 생각인데 제가 하기에 역사란 이거 되게 진부한 건데 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역사는 반복된다. 네, 뭐. 네, 그 두 분이 뭐 역사가 뭐 과거, 현재, 미래가 겹쳐 있다. 역사가 반복된다. 네.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정말 역사라는 게 뭐 반복되고 그러는지 뒷부분 가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순환사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역시 네, 그런 게 다 교양방송의 있죠. 대가 이준민 선생님. 네, 역시. 그러면은 잠깐 이제 역사란 무엇인지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을 좀 짚어보고 갈 건데 역사와 역사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역사학이요. 역사학 네.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죠.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보통 역사라고 하면은 그냥 역사학까지 포함되는 약간 좀 혼동돼서 쓰이는 감이 있는데 엄밀히 구분을 하자면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나열한 게 역사예요. 네. 팩트군요, 그냥. 그냥 팩트인데 역사학은 그 사실의 나열 속에서 이 역사가의 관점에 의해서 해석을 해서 일정한 진실을 도출하는 학문이 역사학입니다. 그거 요번에 수능 특강 영어에 나왔어요. 그래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 처음에 그 역사는 그냥 사회 나열이라 생각했다가 두 번째는 그 주관이 반영된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는 그게 뭐 약간 절충된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걸 썼는데 저거 틀렸고요. 네, 어쨌든 예.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은 다른 거잖아요. 네. 사실은 객관적이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네.
진실의 반대는요? 근데 진실은 주관적이고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진실의 반대는 또 다른 진실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멋있다. 누군가가 나를 너무 화가 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대 쳤어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본 사람인데도 분명히 평가가 달라지거든요. 저 사람이 먼저 화가 나게 했어도 치면 안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화나게 했으니까 쳐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준민은 그냥 치면 안 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아, 네. 네. 그리고 그냥 이주민이 싫으니까 넌 잘못했어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던 간에 뭐 갑이 을을 쳤다는 사실은 그대로잖아요. 그 해석이 무수히 많을 뿐이지. 아 그거를 역사와 역사학에 비교해서 아, 예. 말한 거예요 지금? 아, 역사와 역사학 맞죠? 네, 맞아요. 예. 역사는 사실, 역사학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을 보면은 역사학을 안 가르치고 역사만 가르치거든요. 네. 그죠. 연표를 외워야 되죠. 막 근데 쳐다보고. 예. 옛날에는 이런 게 역사를 배우더라도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기록하는 매체가 되게 후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에 솔직히 역사만 배우면은 뭘 하겠냐고요. 이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진실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국 교육은 그걸 못 하고 있죠. 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단수 네. 남기식 교육을 해서 저한테 연표 연도 한 80개 외웠는데 망했죠. 660년? 에? 와. 753년 753년은 몰라요. 751년 탈라스 전투 서양에서 났는데 475년? 몰라요? 622년 건가 해지라? 660년. 아 660년은 몰라요. 뭔데요? 660년이 백제멸망 아닌가? 아니 아, 한국사잖아요. 676년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안 중요하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역사 즉 팩트 나부랭이다. 네. 나부랭이 크진 아니고. 맞죠? 그래가지고 이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민족주의 사관이랑 뉴라이트 사관이랑 서로 대립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언론 같은 거 보면 되게 뉴라이트를 안 좋게 표현해요. 근데 사실 뉴라이트의 말도 들어보고 이게 분석을 해보면은 좀 이상한 것도 물론 있는데 그죠. 되게 참고할 만한 게 있고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아 뉴라이트도요. 뉴라이트도 그래서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덮어놓고 까잖아요. 네, 그게 저는 안 좋게 봐요. 아, 그래서 민족주의도 틀린 게 아니고 뉴라이트 사관도 틀린 게 아니다. 환단곡이든요. 그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예시예요. 네. 역사적 사실이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학의 그 범주에 못 넣겠네요. 왜냐면 역사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역사학은 일단은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 역사를 일단 이게 역사인가 역사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어. 그 검증이 끝난 걸 바탕으로 이제 진실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은 어때요? 성경은 역사가 아니라 종교 일단 경전이 목적이고 예. 종교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성경의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안 중요하죠. 예. 하지만 성경을 역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그게 내용을 검증하고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나열된 역사를 굉장히 수집하고 재조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마다도 의도한 대로 사건의 순서가 다르고 뭐 역사서들도 의도한 대로 인물의 발언이나 행동이나 또 굳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마가복음서 6장에 보면 그 예수가 그 유명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요. 예. 그 다음 그 전장인가 다음 장에 예. 헤로데 왕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성경 속에서의 폭군이 있잖아요. 그 아. 아기 다 죽인 세례 사람. 요한을 죽인 사람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둘을 대조시키는 거죠. 음. 이 갈릴레아의 권력을 잡고 있는 헤로데 왕은 죽음의 잔치를 베풀 때 그 그리스도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따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생명의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의도. 그러니까 성경도 어떻게 보면 역사를 재조합해서 그리스도교의 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재조합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따가 그것도 설명을 할게요. 네, 다음 이제 넘어가가지고 다음은 역사학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분류죠, 분류. 역사학은 이제 크게 두 개의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연구 대상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고 연구 범위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연구 대상에 의한 분류에는 국가사, 시대사, 분야사가 있거든요. 국가사는 국가의 역사, 무슨 국가의 역사인지, 시대사는 어느 시대의 역사인지, 분야사는 어떤 분야의 역사인지인데 뭐 분야사에는 뭐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그리고 여성사도 있겠고 민중사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렇죠. 연구 대상에 의한 분류니까. 네. 그죠. 이게 대상에 대한 네, 분류. 근데 국가사, 시대사, 분야사는 개념상으로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 합쳐져 있는 거죠. 뭐 조선 후기 정치사 그렇죠. 그죠. 이런 식으로 분리가 안 되는데 개념상으로만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연구 범위에 의한 분류인데 거시사와 미시사로 나누어져요.
어휴. 근데 이게 뭐 경제학에도 거시경제학과 그죠, 미시경제학이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좀 다른데 나무와 숲 차이 아니에요? 이게 좀 달라요. 어. 예, 거시사는 역사의 흐름이나 구조 등에 주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 교과서 있잖아요. 아주 대표적인 거시사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미시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인간 개인 아니 뭐 소집단 같은 걸 탐색하는 역사 연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알렌 코르뱅이라는 사람이 쓴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럼 사생활 하나만 그냥 판 거거든요. 또 이언 게이틀리라는 사람이 쓴 출퇴근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출퇴근의 역사만 하나만 판 거예요. 이런 게 미시사예요. 맞아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쓰신 철도 여행의 역사라는 책도 있거든요. 네. 고문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미시사입니다. 이런 게 어떤 거에 대한 분류랬죠 이게? 이게 뭐 역사적인 흐름이나 구조가 아니라 예. 뭐 인간 개인이나 뭐 소집단 있잖아요. 조그만 집단 그런 그런 거를 역사를 연구하는 게 이제 미시사. 평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미시사에 평전도 미시사에 뭐 그럼 속하죠. 한족의 역사 이런 건요? 한족의 역사요. 그건 좀 애매하네요. 어. 근데 사실 거시사와 미시사가 완벽하게 분리가 안 되고 또 미시경제학이랑 거시경제학 이렇게 나눠지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 역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금까지는 사실 거시사 중심으로 연구가 돼요. 거시사 패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현대인 개인주의 사회고 개인에 주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연구의 패러다임도 바뀌어가지고 미시사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그 대상이랑 네, 범위로만 나눴잖아요. 네. 방법으로는 안 나눠요? 역사 방법이요. 역사학에 접근한 방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걸 찾아서 한다던가 아니면 계속 케이스를 모아갖고 뭐 그런 만든다던가 뭐 연역이나 이런 식으로. 이게, 요리의 경우도 방법으로 접근하자면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범위 그러니까 연구 범위에 대한 분류는 뭐 한식, 중식, 일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 요리사를 뭐 삶기 전문 요리사, 굽기 전문 요리사, 뭐 볶기 전문 요리사가 아니라 한식 전문 요리사, 뭐 일식 전문 요리사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안에 들어가나요? 그 그러면은?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예, 방법. 근데 이게 역사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방법론이라는 게 굉장히 미미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현상 중심의 학문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뭐 사회과학, 뭐 사회학 같은 거에서 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든지 예. 사회과학에는 이론들이 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실 사회를 볼 수가 있는데 역사학에는 이론이 많지가 않아요. 이론이 많지 않고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적어요. 되게 뭐 사료를 검증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방대한 역사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고 보통은 이제 사실에 대한 해석을 붙이는 거. 그리고 역사 연구의 방법론이 바로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그 무슨 사관 이런 거 유물 사관 뭐 네, 그런 그런 거.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건 이제 역사학의 종류로 이제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역사는 어떤 걸 기록하는 걸까요? 사실이요. 사실을 기록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요. 그 시대에 중요했던 사실? 중요했던 사실도 옳고 뭐 그런데 일단 역사가가 기록을 하는 거는 특이한 걸 기록하는 거예요. 특이한 거. 뭐 그럼 기록할 가치가 있는 거. 뭐 예를 그죠? 들어서 뭐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한 거 기록을 안 뭐 예를 들어서 네. 막 주상전상 맨날 고기 먹다 오늘은 채식을 하셨다 이런 거요? 아니죠. 근데 주상이라는 사람이 특이하기 때문에 맨날 고기 먹는 것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죠 막 오늘은 갑돌이가 밥을 한 그릇만 먹었다 이런 거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안 씁니다. 어제 뭐 성조심리에 사는 노비 땡땡이가 막 세경을 받아서 그걸로 친구들에게 밥을 샀다 막 그런 건 그러면은 기록하지 그 기록의 기준은 특이성이에요? 일단 특이성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특이성 안에 하위의 범주는 엄청 많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그런 걸 하나로 종합해 보자면은 일단 특이한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모든 사실을 기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별 볼일 없는 시민들이 모였는데 혁명을 하면은 특이한 사실이 되니까 기록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럼 되게 네. 인상 깊은 게 그 20세기 이후에 좀 민중사나 여성사가 좀 발전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분류를 하자면 그러니까 귀족이나 뭐 그런 특권계층만이 특이한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민들까지도 특이하고 특별한 존재로 격상되었다는 걸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특이한 걸 기록을 하는데 모든 걸 다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가 취사 편택을 해가지고 역사를 기록합니다. 네. 방금 전에 그 마가복음에서 서로 대조되게 보이게 한 것도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가 분명 사실만 서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쉽게 말해가지고 악의적인 편집도 가능하다는 거죠. 사실만 서술을 했는데도. 그죠.
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는 더욱더 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실을 서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렇군요. 그 역사가라는 게 네,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밥 먹는 거를 기록을 한다고 쳐요. 네. 그럼 그거는 역사가 될 수 없는 건가요? 특이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근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전근대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거에 주목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근현대로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뭐 민중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싶어도 옛날에 기록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국중 씨가 내가 오늘 뭐 밥을 먹었다라고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네. 내가 오늘 뭐 김치를 먹고 쌀밥을 먹었다라고 한다면은 500년 뒤에 5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밥과 김치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생활사입니다. 생활사. 네. 그럼 엄청 많겠네요. 그러면. 엄청 이게 생활사가 대표적인 미시사예요. 그래서 막 암사동 그런 유적지에 가면 막 뭐 집 터 있고 그거는 고고학입니다. 밥 먹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생활사가 아닌가요? 궁금. 그러니까 아니 그걸 발굴을 하고 보존하고 재구성하는 거 고고학일지라도 그 안에 생활상을 연구하는 건 생활사가 아닌가요? 근데 고고 뭐 선사 시대의 삶의 방식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역사학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서 연구를 한다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물어보면 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네, 궁금했던 거예요, 평소에? 네. 고고학과 역사학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고고학과 역사학이요. 일단 역사학은 역사 시대를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문헌을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을 합니다. 그 문자가 생긴 다음 이후요. 네, 그 이유가 관심이고 고고학은 문자 생성 이전이에요. 선사 시대. 네. 근데 고고학에도 선사 고고학과 역사 고고학이라고 해가지고 선사 시대의 물질 문화를 연구하는 고고학이 있고 역사 시대의 물질 문화를 연구하는 고고학이 있습니다. 또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자 기록이 굉장히 미비하기 때문에 그죠. 역사학에서는 문헌 기록과 함께 고고 유물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역사학에서 선사 시대를 다루는 거는 좀 아주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역사학과 고고학이 모두 뭐 다루는 시대는 다르지만 결국 그 시대의 삶을 복원하고 진실을 추구한다는 거대한 목적은 같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예, 궁금했던 게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네, 그럼 넘어갑시다. 네. 네, 어째서 역사를 배워야 할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일단 저는 제가 사람이잖아요. 네. 역사는 사람들의 궤적 그런 게 담겨 있는 내용이죠. 어찌됐든 네. 뭐 왕이든 귀족이든 뭐 천민이든 어떤 장군이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데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사람을 대할 때 또 사람이 모인 집단과 집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역사를 배워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역사에서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김국중 군은 어째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제가 그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 걸 방금 상백군 말하면서 상백군 말 안 듣고 제 거 생각해봤는데. 네, 좋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잘못됐다. 역사학이 아니라 역사만 가르치고 있던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질문이 정확히 뭐였죠? 내가 배워야 하는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인데 이런 역사라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역사학이 아니라 최소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역사학이 아니라 최소한 역사만이라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은 최소한 팩트만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민감한 거 있잖아요. 뭐 위안부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본이 전범 국가라던가 이런 거는 역사학이 아니라 그냥 팩트만으로 나온 거잖아요. 실제로 일본은 전범 국가고 실제로 위안부도 존재했었고. 근데 최소한 이런 거라도 알지 못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잊혀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시대가 아예 없었던 걸로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최소한이라도 배우지 않으면은. 그래서 역사학이 아니라 최소한 팩트만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 팩트를 배우더라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거든요. 네, 그죠. 그럼 각자의 역사학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받아들이는 건 다르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흔히 역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뭐 과거 인간들의 뭐 삶과 뭐 실수 같은 거를 보고 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뭐 역사를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훈적인 성격의 역사인데 이게 되게 전근대적인 역사학입니다. 아, 근데 제가 좀 전근대적인 사람입니다. 근현대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뭐 교훈 이런 거를 왜 배제를 하냐면은 네. 일단은 과거 시대와 현재 시대가 너무 상이하게 변했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랑 지금 있었던 사건이랑 비슷한 것 같아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가락 잘라서 부모님께 네. 먹여드릴 수 없으니까 부모님 아프시다고? 아직 조선 시대까지만 가도 그래요? 조선 시대는 그래도 근대 쪽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근세라고 표현하는데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에 일단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역사가 과연 반복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순환론적 역사관인데 예, 예. 보통 뭐 인도의 뭐 불교 뭐 그쪽에서 보는 역사관이고, 근데 아무래도 지금 근현대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 시작이 됐는데 서구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발전한다는 관점이고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마르크스가 그랬나요? 막스도 직선적 역사관의 아주 대표적인 성경도 사례예요. 그럽니다. 네, 그래가지고 막스가 성경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도 있어요. 아. 실제로 그런 게 좀 보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직선적 역사관과 순환적 역사관을 합쳐서 뭐 나선형 역사관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일단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최소한 나선형.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도 다르다고 보고 보통은 반복된다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 아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예. 최소 근세까지만 가도 근세 조선 시대는 지금 한 600년 정도 지났나요, 지금? 조선이 망한 거요? 아니 시작한 거? 그냥 시작한 게 1392년? 네, 시작한 지는 600년 넘었죠. 그죠. 그 정도 지났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죠. 상향이 다르다고. 네. 그러면은 전 일을 배울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없으면 역사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거 나올 줄 알고 써놨거든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록되는 솔직히 저는 그 기록하는데 그 막 컴퓨터 데이터를 쓴다는 건 낭비라 생각하거든요. 도움도 안 되는 거를. 근데 사실 도움 된다라는 지금 시대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러면 어떤 지식이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같이 판단이 된다면 인생이 너무 재미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역사에서 막 그 유물 같은 거 남아 있는 것도 그게 관광 자원이 돼서 그나마 도움이 돼서 남아 있다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런 것도 안 되면 저는 자본주의적 관점이 전 그런 것도 안 되면 그냥 팔망대장경도 태워버려도 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요. 땀땀. 근데 네. 그럼 좀 생각해 볼게. 다른 학문은 대상을 관찰해 가지고 교훈을 얻나요? 뭐 과학이나 경제학 같은 게? 교훈을 얻는 건 아니죠. 그 학문들이. 과학은 현상을 통해서 그래도 그건 최소한 발전의 이바지잖아요. 과학과 경제학은 예. 그거잖아요. 대상을 관찰해서 그 대상을 설명해요. 그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를 설명하는 학문이에요. 역사학도. 그러니까 근데 그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참고는 못한다는 거죠. 참고는 못하는 거죠.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역사가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결 고리들을 보고 예. 현재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가. 한반도의 종주국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아직 충효 사상이 조금 남아 있기도 하고 그렇죠. 한반도의 종주국이 만약 조선이 아니라 고려 같은 곳이었다면 불교적인 색채가 더 강했겠죠? 네, 그렇겠죠.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대충 신기하네요. 이렇게 되니까. 그런 느낌이구나. 아니 대충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 역사학은 존재한다. 모든 학문이 네. 모든 학문은 대상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네. 뭐 자연과학이 뭐 기술 발전하고 기술 발전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죠. 그죠? 아, 근데 자연 그 현상의 진리를 밝히는 지금 게 근데 그 과학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도움은 어떻게든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도 도움이 그러니까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말씀 들었을 때 조선 시대 건 참고할 수 없다 해서 참고할 수 없다 이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약간 도구주의적인 생각으로. 네. 예. 근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뭐 어떻게든 도움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건 몰라도 최소한 간접적이라도 그러니까 그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되겠죠. 근데 사실 꼭 학문이 뭐 도움이 돼야 된다 이건 사실 자본주의적 사고고 그죠. 학문의 목적은 진리 추구인데 그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 도움도 받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했는데 진리 추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한 것 자체로 의미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아니, 그 사실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만든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 막스도 막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스는 인간이 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아리스토텔레스 울겠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 뭐 유년 하상 같은 걸 배우면은 다들 진리를 부르짖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진리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은 왜 그걸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탐구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 예.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게 정신적으로 뭐 고양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고양되는 거는 별로 그게 생존에 의미가 없는 왜냐면 거거든요. 진리가 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냐면은 네.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호기심을 상정해 놓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요. 아. 그 인간의 본성 중 하나인 호기심을 충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이 식욕을 충족하기 위해 밥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 호기심이라는 전제 하에서 진리의 추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군요.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 호기심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는 그쪽 진리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호기심이 있잖아요, 인간. 네. 지금도 호기심으로 계속 접근해 오고 계시죠. 아 그러네요. 팩트네요. 호기심을 통해서. 아, 훌륭한 팩트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뭐 경제학이나 사회학 같은 사회과학들은 뭐 각자의 방법을 통해서 사회를 설명합니다. 설명을 네. 자연과학 역시 자연을 설명하고 네. 학문의 목적은 설명에 있어요. 네. 인문과학은 인간을 설명합니다. 국어 뭐 철학이나 철학이나 뭘 하죠? 철학이나 문학 같은 거. 문학. 문학도 인간의 감성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죠 사실 근데 문학은 사실 저는 학문이라기보단 예술 쪽에 가깝다고 봐서 문학. 인문학이 아니라 예술. 그죠 사실 문학이란 것 자체는 예술에 가깝죠. 문학에 그 뭐 그것도 이론 같은 게 많이. 근데 사실 있긴 문학도 하고 그렇던데. 훌륭하게 인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설명하는 건데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사회 모두에 주목을 해요. 네. 이게 역사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사회과학에 걸쳐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역사학을 인문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 봐야 된다는 견해도 존재하고 저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좀 대학교에서 사회과학부에 이제 역사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까지는. 보통 인문학으로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이 사실 모든 데에 다 있어요. 역사는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교회사, 마이크의 병원, 역사, 네. 뭐 안경의 의료사. 역사, 네. 가발의 역사. 그게 다 미시사인데 어디든 역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순수 학문의 특징 중 하나가 네. 범위가 엄청 넓으니까 애매해요. 그죠. 분류하기가. 지리학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떤 학교에서는 사회과학 대학에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과 대학에 있어요. 인문지리, 뭐 그쵸. 경제지리, 자연지리 다 있다 보니까 역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범위가 엄청 넓어요. 역사 까먹고 말하면 저희 가문의 역사 들는 거 아닌가요? 그 당연하죠. 족보 자체가 그거잖아요. 기록물, 역사 기록물. 네, 그렇죠. 정말 뭐든지 역사 될 수 있군요. 네, 정말 진짜 막말로 제가 화장실에 간 것도 역사 될 수 있죠. 화장실에 간 거 매번 기록하면은. 그죠. 그래서 김국중- 실록에 보면 매번 임금께서 매화를 생산하시는 그러니까 장면이 김국중 화장실의 역사 막 이런 거. 되죠. 그죠? 네. 역사는 정말 훌륭한 과목인데 사람들이 왜 기피할까요? 그러면? 아, 그럴까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네, 그죠. 아 역사 학이 아니라 역사만 가르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좀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요. 저는 왜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되게 회의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내가 왜 아우크스부르크 화해가 1555년인 걸 외워야 하고 왜 낭트칭령이 처음에 98년인 걸 외워야 왜냐면 하고 아우구스부르크 화이 그 화이만을 볼 수 없는데 그 아우구스부르크 화이를 불러온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하여튼 그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은 근대국가의 출현을 불러왔기 근데 때문에 연도를 왜 외워야 되냐고요 내가. 연도는 안 외워도 되죠. 연도 다 외워야 사실 연도보다는 되잖아요. 흐름이 중요하긴 베스트 팔렌 하죠. 조약도 네. 외워야 되고 항해법도 외워야 돼. 내가 크로멜이 언제 취임했는지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니 호국경. 세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크로멜 솔직히 각하. 말하면 아니 내가 왜 우리나라도 내가 연도를 제대로 모르는데 왜 내가 막 7월 혁명이 1830년이고 인민 현장이 1838년이고 이런 걸 왜 외워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옛날에는 외우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아니 이게 근데 이게 지금은 의미가 없죠. 팩트를 예. 아는 거는 연도를 굳이 몰라도 연도를 알면 물론 유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정확한 연도를 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서만 알아도 되는데 대체 출제진들은 역사학을 배운 거 맞아요? 대학교에서 역사학 가르치는 건 맞아요?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그물망을 계속해서 촘촘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왜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을 걸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 그 프랑스의 뭐 바칼로레 네, 그래요. 그런 시험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어쨌든 결국 이렇게 가면 결국 우리나라 입시의 문제까지 가게 되는군요. 그렇죠. 근데 역사학이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으니까 그 네. 특징 중 하나가 학제적 연계가 굉장히 넓어요. 국제적이요? 그러니까 간학문적 학문과 학문 간의 연계. 아. 그러니까 역사학과 경제학이 만나면은 경제사, 경제학설사가 되는 거고 맞아요. 물리학과 만나도 돼요. 물리학이 물리학의 뭐 역사가 역사 되죠. 되고? 그죠? 뭐 빛이 파동이었다, 그런 입자였다가 둘 심지어 다였다가. 뭐지 청소년사도 있습니다. 네. 전 청소년 지도학과잖아요. 네, 그죠. 저는 아마 국어국문학과일 것 같은데 문학 역사도 있겠죠. 뭐. 당연히 있죠. 한국 문학만 문학사. 해도 근데 뭐 문학사도 있고 뭐 문학을 가르치는 것의 역사도 있고 모든 것의 역사가 다 있으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학제적 연계가 굉장히 근데 강합니다. 역사는 정말 그 미시사까지 따지면은 뭐든지 역사가 되네요. 그렇죠. 까놓고 말해 손톱 길이도 역사 될 수 있어요. 오늘은 0.2cm, 그건 좀 내일은 아니라고 0.3cm.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모든 건 역사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게 역사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역사는 연속성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 연결고리를 보기 때문에 만약 김국준 씨가 손톱이 자랐는데 그 손톱으로 남상백 얼굴을 긁어가지고 남상백이 죽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남상백네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김국준네 부모님이랑 싸워요. 그래가지고 김국준과 남상백 가문이 떨어지고 근데 김국준네 가문 후손이랑 남상백네 가문 후손이랑 결혼을 해요. 서로 막 사랑을 하는데 이런 거면은 의령남과 이런 거면 김국준 손톱 자란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 인과관계가 중요한 건가 그 이후에? 어느 인과관계라고 하면 너무 협의가 되긴 하는데 그리고 연속성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나서 이후에 바뀐 게 없이 그냥 전쟁 끝하고 끝났으면 전쟁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가 사람 죽었으니까 의미 전쟁이란 것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서 어떤 식으로든 뭐가 시작부터 있죠. 끝까지 사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정리하자면 현재와 과거 사이의 연속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요. 문제는 시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은 과거에서 찾을 수 있고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역사학입니다. 아 저 지금까지 녹음하면서 오늘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래요? 역사학 정말. 흥미진진하긴 하네요. 정말 호기심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죠? 그런 인간을 시간 용어가 쓰는데 몰라요. 역사학은 역사학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역사학의 실제 기능은 교훈과는 무관하고요. 현재를 설명하고 현재의 문제의 발생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주관은 배제되어야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랑케 사관입니다. 독일의 역사가인데 랑케 나쁜 사람이죠. 이 랑케의 역사관이 읽어드릴게요. 역사 서술 방식이 그 원래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면서 사료의 개념을 사료는 역사 자료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으로 저술해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면서 편견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오래 푼 비문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엄격한 사료 비판과 사실에 충실한 있는 그대로의 서술을 강조했는데 역사가는 그 사실을 알리는 역할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붙이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사학이 아니라 역사를 서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는 이러한 객관주의로 역사학의 독자적인 연구 시야를 개척하여 근대사학을 확립 발전시킨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지만 오지게 까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역사학으로 쳐요? 역사학이 아니잖아요. 행적 자체가 까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완전히 해석의 여지를 읽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다 떠넘긴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건 기록밖에 없죠. 일단 들어봐 봐봐요. 네. 전근대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사료 비판이라는 게 없어요. 랑케 이거 안 되겠네. 사실만 그냥 써져 있으면 그냥 믿는 거고 그런 건데 랑케는 그런 전근대 역사학에서 사료 비판의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전근대 역사학과 근대 역사학의 연결고리가 된 거예요, 랑케가. 그러니까 맹목적인 그 사료에 그 받아들이는 거에서 사료를 조금 더 사료를 비판하고 진짜 사실을 도출해내는. 쉽게 말하면 역사학은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그 역사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랑케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패러다임 시프트가 오면서 랑케가 그렇죠. 지금은 물론 랑케 사관이 구닥다리죠. 구닥다리죠. 사관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요. 국정교과서. 를 찬성하는 측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두 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객관적인 역사가 필요하다. 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부에서 나온 만화를 복원할 때. 근데 국정교과서나 뭐 거민정 교과서나 사실을 뭐 왜곡하고 뭐 그런 거가 아니라도 어떤 사실을 집어넣고 어떤 순서로 집어넣고 그런 것만 바꿔도 이미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역사학이 단순히 사실의 나열이라면은 역사학이 학문적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없죠. 또 인간은 모두 주관적이고 차이가 존재하는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인간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랑케가 물론 엄청나게 큰 역사적 의의가 있지만 현재에는 좀 그렇다. 근데 물론 아직도 랑케 사관을 배워야 하는 가치는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고리니까 네. 일단은 그래가지고 랑케 사관은 그러니까 역사관들의 역사가 사학사입니다. 사학사. 역사관들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관들의 변천사. 네, 사학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거에 다 역사가 있으니까 사학에도 역사가 있는 거죠. 예, 언젠가는 이 우마미형 사도. 네. 그래서 이제 현재에 이르러서 뭐 랑케 사관이나 뭐 실증주의 사학 같은 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증주의도. 근데 실증주의 사학은 뭐 문화주의 사학이라고도 하는데 일제 시대에서 이제 뭐 한국 초기에 만들어진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료의 엄격한 비판을 중시하는데 객관적 사실 서술만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거기도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역사학은 독일의 역사 그러니까 랑케 사관을 기반으로 발전을 해요. 일본 자체가 프로이센을 많이 못 땄으니까. 근데 그 일본의 역사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학이 경성제대로 이식되고 그 경성제대에서 배웠던 사람이 뭐 이병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 이병도가 이제 실증사학에 거두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초반 사학계를 이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증 사학은 일본의 역사학의 영향을 받고 일본의 역사학은 랑케 사학의 영향을 받았다 보니까 실증주의 사학이랑 랑케 사학이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랑케만 배우면 되겠네요. 실증님 배울 필요 없고.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그게 그리스도교를 배울 때 예수만 배우면 된다고 하지 않잖아요. 바울도 배워야 되고 뭐 그게 성 어거스틴이나 그런 네, 그거랑은 그런 다르죠. 그거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랑케가 뭐 시조 비싼 거긴 해도 끊임없이 이론은 발전하고 연구는 계속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다음 시간에는 그 사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생각이었어요. 네. 생각이었는데 김국중 군과 남상백 군이 모두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은 내일 오후 3시에 녹음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비전공자인 청소년과 함께 녹음을 하다 보니까 사학사는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학사 듣고 싶은데. 네, 그럼 나중에 같이 하는 걸로 하죠. 네. 아 근데 그 뭐지 그러면은 그 순환 사관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반복된 역사는 반복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비판을 받아요, 순환사관이. 순환 사관을 한 사람도 그 자기가 근거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그 아. 기록물을 보니까 역사가 조금 반복돼 있다.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순환사관은 전근대 시대에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음. 전근대 시대에는 변화가 굉장히 점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쵸, 느리게, 그러다 느리게. 보니까 과거인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계속 돈다고 예. 볼 만한 여지가 충분했던 건데 근대는 되게 엄청난 단절이고 혁명이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완전히 시대가 뒤바뀌다 보니까 더 이상 수산이라고 볼 만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근대 시대에는 오히려 직선적 역사관이 굉장히 독특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아. 지금은 수산적인 역사관이 오히려 독특한 게 된 거죠. 아, 근데 그 궁금했던 게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잖아요. 그 예. 갑자기 패러다임 바뀌는 거. 근데 그게 근대에 와서 그 막 그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예. 산업혁명 같은 게 일어나면은 네. 역사관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생겨요. 그거 완전 바뀌잖아요. 산업혁명 예를 들어서 지금 4차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그것만으로 지금 사회가 급격하게 변형되고 있잖아요. 요즘 네. 뭐 다들 머신러닝을 하고 뭐 컴퓨터도 인간을 이기고 막 그런 식으로 AI도 계속 발전되고 있고 사람도 대체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계속 바뀌고 막 이러다가는 뭐 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 막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아, 네.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역사관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은 좀 전 세계를 훑어봐가지고 역사학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식민지를 경영해본 나라들이에요. 아 자기들이 그 그러니까 지배한 사람이 아니면 경험한 사람이 경영. 경영 그러니까 식민지를 역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역사학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 식민지를 경영하는 제국주의 사회에서 그런 역사학이 발전했었던 거고. 뭐 대영 제국이라던가 효율적으로 식민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왜 이 식민국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역사학이- 지금은 제국주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역사관은 폐기됐어요. 폐기됐어요. 그리고 아예. 광주 민중 항쟁 직후에는 어떤 역사관이 있었냐면 민중사관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대두를 됐거든요. 그죠. 붐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민중사관이 좀 내려가고 요즘은 또 뭐 여성사관, 여성사관. 여성사학 같은 게 또 엄청 떠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사회냐에 따라서 중요시하는 분야도 달라지고 역사관 자체도 달라집니다. 사관도 트렌디하네요. 역사도 네. 되게. 트렌드예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아마 역사관도 바뀌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도 아마 바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4차 산업혁명은 뭐 통섭이니 융복합이니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사학의 트렌드도 뭔가를 자꾸 융복합하고 그런 걸로 가지 않을까. 아 저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거는 궁금한 거 참 많으시네요. 아 네. 이걸로 끊을게요. 아니 많이 하세요. 그 네네. 윤리와 사상 공부하면서 네. 마르크스가 말한 게 있잖아요. 아, 역사 발전 5단계설 말씀. 그 역사 발전 5단계설이 그 실제로 그 자본주의 사회가 극도로 발전하면 공산 사회로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역사 발전 5단계설은 이제 사적 유물론에 의한 도출 결과예요. 무슨 유물사관의 유물사관. 직설사관의 유물사관인데 유물사관의 핵심은 이거 나중에 다루기로 할 생각이었었는데 하여간에 아니 잠깐 조금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정한 사회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생산력이 조금 할 때는 이 본건제로도 커버가 됐는데 생산력이 늘어나니까 이제 이런 수직적인 관계로는 안 되고 그래서 다음 단계가 났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네. 인구 증가도 중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 생산 관계 내에 기술은 발전하는 거. 그게 생산력이 좀 느는 거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니까. 근데 그 생산 관계가 변한 건 아니죠. 기술이 변한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혹시 그 생산력이 네. 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인 재앙 뭐 예를 들어 흑사병 같은 게 한 번 더 돈다던가 해서 퇴보했어요. 네. 사회 단계도 퇴보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 있잖아요. 아, 근데 근데 저희가 생산력이 매우 떨어져서 지금 네.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다 죽어나가요. 막 갑자기 막 슈퍼 사스 이런 게 한 번 더 돌아서요. 슈퍼 울트라 사스 이런 게 돌아서 네. 전 세계 인구가 한 반으로 줄었어요. 네. 근데 그 하필이면 와중에 기술직들이 다 죽어서 이제 공장이 거의 다 폐공장 쓰이는 거지 못 돌리는 거죠. 저희는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농업으로 해야 되면은 저희는 다시 퇴보하나요? 뭐 만약에 퇴보를 한다고 한다면 갑자기 막 우리나라 영주가 생겨가지고 막 봉건제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로 네.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유럽이 흑사 중세에서 아닌가? 근대로 넘어가는 사이에 과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과도기에서 인구가 좀 감소를 하거든요. 암흑기라고 하죠. 암흑기 아니에요. 아닌가? 암흑기 아니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네. 과도기에서 인구가 좀 줄는데 실제로 그때 영주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농민들의 자유가 증가하던 시기에 자크리에 난 그런 걸로. 그 진짜 잘 모르겠네요. 1358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영주들이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고 반동짓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부과조라고 한다든지 이친 권리들을 다시 끌어와가지고 다시 봉건제 복원하려다가 농민들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한번 자유를 경험해본 사람은 절대로 쇠사슬을 다시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 오해라는 게 퇴화도 진화거든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지금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자유를 하게 산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가정에서는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술직들 다 죽어서 기술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그 진화의 관계를 밟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기술은 발전해 있고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원시적인 기술을 다시 발전해 나갈까요? 근데 이 역사라는 게 결국 그거예요. 필연과 우연의 복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역사가 뭐 정말로 다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면은 또 나름대로 발전을 하겠지만 지금의 형태와는 완전히 다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석기 시대 사람들은 불이란 걸 처음 사용해 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라면 뭐 부탄가스도 사용해 봤고 뭐 전기 전열 그런 스토브도 사용해 그러니까 봤고 이미 그 발전된 문명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해도 다른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런 느낌. 아니 그러니까 이미 경험해본 사람들이 원 상태로 돌아가면 다시 여기로 오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냐고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뭐야, 역사학과 이런 거 배운 거 아니에요? 아니 애시당초 원 상태로 돌아간다는 역사에 마냥은 없으니까 많이 너무 안 불가능한 가정인데 했어요? 그래요? 뭐 그냥 궁금했어요. 약간 상황이 변해가지고 뭐 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반동 영주라든지 네. 그런 건 역사적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고 뭐 퇴보하는 경우는 적다. 근데 결정적으로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에서는 현재에 들어서 오지게 까이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에서 일단 고대 노예제 사회 같은 경우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는 고대 노예제 사회도 없고 중세 봉건제 사회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조선시대 뭐 일제에 먹힐 때까지 원시공산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조선은 굉장한 나라였군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의 낙원. 그러니까 역사 발전 5단계설은 철저하게 서유럽의 그죠. 역사에만 적용이 되는 건데 요즘은 그것도 까여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까요요? 왜냐하면 로마 그러니까 역사 발전 5단계 설에 의하면 로마는 고대 노예제 사회거든요. 그죠. 근데 로마의 생산력의 중심이 노예가 아니었다는 지금 주장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고 또 원시 공산 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사회로 넘어가면서 농업혁명이 있잖아요. 그 농업혁명으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함에 따라서 상업도 생기고. 계급이 생겨나고 그 계급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로서 종교가 나타났다고 역사 발전 5단계설. 그러니까 유물론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터키에서 12,000년 전에 그 구석기 시대의 유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적이구나. 신석기 시대 유적인 괴테글리 테페라는 유적이 발견이 돼요. 굉장히 정교한 석조 유물인데 그거를 종교 유적이거든요. 종교 유적인데 일단 시대가 안 맞고 주변에 농경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련민들이 이용했던 종교 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농경 이전에 종교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지금. 그죠. 근데 수렵에 대한 종교심은 뭐 라스크 동굴벽화 맞나요? 그 신석 시대 거 아닌가?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수렵에 대한 건 사실 한국 신화에도 나타나 있거든요. 한국 신화에 보면 초반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수명장자라는 인물이잖아요. 수명장자라는 인물은 그 수렵 채집할 수 있는 동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재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리고 나중에 소벼랑 대벼랑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나중에 뭐 네, 어쨌든 그러니까 상백군이 말하는 건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호기심처럼 종교적 심성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그죠. 마르크스는 그걸 부정했어요 사실. 그래서 부정했고 농업혁명이라는 그 경제적 변화가 종교라는 그 이게 마르크스 유물론의 지배 특징이 기제? 예. 하부구조인 경제가 상부구조인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건데 실제로는 그게 아닌 게 좀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는 있죠. 아니,
실제 아닌데 근데 가치도 없어요? 그런 사소한 오류들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역사 연구에서 사회경제사 분야에서 마르크스의 서간을 빼고는 연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직도 유물론은 지배적입니다. 마르크스 대단해. 저도 좀 그런 걸 많이 느끼긴 해요. 마르크스 씨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 그래서 사학 맞을 수 있겠구나. 재밌네요 사학.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랑 막스를 꼽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예요. 마르크스를 기점으로 학문이라는 게 모든 학문이 다 바뀌어요. 모든 학문이요? 정치학, 경제학, 뭐 사회학, 어. 역사학, 철학 다 패러다임이 바뀌거든요. 2010년대에 그 한번 최고의 철학자를 뽑은 적이 있었는데 최고의 철학자가 막스가 나왔어요. 최고의 철학자, 경제학자, 뭐 인문학자 그런 사람으로 외국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리고 뭐 역사학 지금도 우리도 마르크스의 뭐 역사학을 영향을 받는 게 뭐 고대, 뭐 근대, 뭐 중세 뭐 이런 말들 다 역사 용어들 마르크스가 만들어낸 개념이거든요. 그런 게 마르크스 대단한 사람이네. 자본가와 노동자, 그런 뭐 계급, 프롤레타리아와 계급 그거, 개념, 예, 뭐 그거. 자본이라는 것. 유산 계급 막 이런 것도. 네, 뭐 철학도 그렇고 뭐 경제학, 근데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까입니다. 마르크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마르크스는 뭐 아무래도 시대적 한계를 많이 갖고 있는 고전 경제학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으니 많이 까이지만 그럼에도 중요하다. 막스를 모르고서는 근대 학문을 이해할 수 없어. 세계를 변혁했다면서요 예수급으로. 아니 예수급으로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막스의 학문이 그 후에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만큼의 임팩트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를 만든 거죠. 막스가. 그죠. 대단. 20세기는 그 사람의 사고 실험장이었으니까요. 근데 냉전도 그렇잖아요.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안 만들었으면 냉전이 왜 일어났겠어. 그러네. 러시아의 그 혁명과 마르크스 대단하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역사가는 사실의 나열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때의 진실은 역사가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달라진 차이를 인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 해석이 맞다고 우기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도 사실은 한 가지만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즉 잘못된 사실이나 뭐 취사 선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함에 있어서. 환단고기처럼요. 예. 뭐 그런 걸 사료 비판이라고 얘기하죠. 역사학적 방법론입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소감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남상백군은 소감이 어땠나요? 네, 저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학문적인 이렇게 아카데믹한 방송에 돌아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군요. 사실 여기 이준민님께서 진행하시는 청소년 고전가 만나다 정말 좋아했거든요. 거기서도 막 이런 아카데믹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역사에 대한 것을 환기하고 또 역사라는 게 교훈 획득적인 측면보다는 현재를 설명하고 좀 현재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과거에서 찾는 그렇죠. 그런 필연성을 되게 신선하게 찾는 다가왔던 거죠. 것 같아요. 예. 네, 김국준 군은 오늘 소감 어땠나요? 저는요 너무 기쁜 게 네. 1년 동안 한 번도 공부해서 기쁨을 찾지 못했거든요. 네. 이 짧은 시간 동안 예. 공부는 정말 즐거운 거구나.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진리가 게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즐겁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진짜 너무 예. 이미 기쁜 시간이었고 제가 보기에 1년 내내 한 공부보다 오늘 잠깐 한 게 엄청 진짜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아니, 진짜 이게 곳에서 간증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 예. 뭐라 해야 되지? 그 지식에 목마른 자가 막 하는 뭐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식의 셈이라는 거를 있으면은 1년째 그걸 못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엄청 막 들이킨 기분이. 지금 막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막 엄청 솟아나오는 그런 방송이었고요. 진짜 이게 막 뭐라 해야지 막 그 있잖아요. 왜 그 입시나 그런 네. 네. 더러운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네. 궁금했던 거를 막 다 같이 털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막 답도 찾고 할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기쁩니다. 뿌듯하신가요? 아멘. 네. 다음에도 꼭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반응이 생각보다 좋네요. 저는 그냥 제가 준비한 거 읽고 끝날 줄 알았어요. 너무 훌륭한 생각보다 방송이었어. 인간의 호기심이라는 게 크게 작용을. 호기심을 네. 1년간 억눌러 왔다가 이 방송에서 터뜨렸습니다. 네, 뭐 방언 터지셨네요 오늘. 훌륭합니다. 네, 이게 반응이 좋아서 참 기쁘고요. 네. 네, 이렇게 역사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암기식 역사는 잊으시고 진짜 재미있게 만나볼 수 있는 역사로 다음 편에 찾아뵙겠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와. 안녕하세요.